잠깐, 여러분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통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의 한 청각장애 청년이 미국 명문대 교수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실화를 말입니다. 편견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은 한 남자의 이야기, 김주환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주환입니다. 올해 26살이죠.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어머니께 말했다고 해요. 아이는 평생 소리를 듣지 못할 겁니다. 그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건 바로 언어였습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언어의 힘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어요. 키가 크고 늘 정장을 입으신 근엄한 분이었죠. 집에는 늘 외국 손님들이 오갔습니다. 미국인, 프랑스인, 독일인들이 우리 집 거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했어요. 저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분들의 입모양과 표정, 손짓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신기했거든요.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서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셨어요. 주하나,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란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독학으로 영어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까지 익히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발음을 들을 수 없으니 입모양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어요. 입술이 부르트고 턱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법책을 달달 외웠어요. 영어 문법책만 해도 3권을 통째로 암기했죠. 프랑스어의 복잡한 동사 변화, 독일어의 어려운 격변화까지 모두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수화는 물론이고 각 언어의 문자와 문맥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다닐 때 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늘 격려해 주셨어요. 힘들어할 때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주하나,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소리를 듣지 못해서 오히려 언어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는 이미 5개 언어에 능통했어요.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죠. 대학교에서는 통번역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교수님들은 제게 해외 유학을 권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저는 생각보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명문대학교 통역학 석사 과정에 지원한 거예요. 하버드만큼 유명한 곳이었죠. 가족들은 걱정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주하나,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통역을 하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 통역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밤새워 지원서를 썼어요. 제 이야기를, 제 꿈을, 제 열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한 발짝 다가선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문화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모든 게 거대했습니다. 기숙사의 짐을 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수업 날이었어요. 9월의 따뜻한 아침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 백인이었어요. 아시아인은 저 혼자였죠. 청각장애인이 통역학과에 온 게 신기했나 봅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렸어요. 물론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담당 교수는 앨런 맥도웰이었어요. 60살 정도의 백발 교수로 키가 크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언어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죠. 저명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고 텔레비전에도 종종 출연했습니다. 맥도웰 교수가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하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게 보였어요. 강단에 올라선 교수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학생이 있군요. 하지만 여러분, 통역은 듣기가 기본입니다. 수화로 통역한다고요? 그게 학문인가요?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어떤 학생은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학생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노트북을 꺼내서 타이핑했습니다. 교수님, 언어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맥도웰 교수는 제 답변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마치 제가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한 것처럼 여겼거든요. 통역사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뭘 배우겠어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업은 계속됐어요. 맥도웰 교수는 언어학 이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자막을 받아가며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질문할 때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발표할 때는 타이핑과 수화를 함께 사용했죠. 하지만 교수는 제 발표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일부 학생들도 저를 불편해했어요. 쉬는 시간에 몇몇이 모여서 속삭였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지? 우리 수업 진도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과 입모양으로 다 알 수 있었거든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온 걸까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크리스틴이라는 프랑스 출신 여학생이었죠. 25살의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갈색 머리에 초록색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크리스틴은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주한, 너의 수화 통역은 정말 아름다워. 나도 배우고 싶어. 점심 같이 먹을래? 크리스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는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크리스틴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크리스틴은 간단한 수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크리스틴에게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고마워, 크리스틴. 내가 있어서 이곳이 조금 덜 외롭네. 크리스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주한, 너 프랑스어를 어떻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5개 언어를 할 수 있어. 독학으로 배웠지. 그때부터 크리스틴은 제 든든한 친구가 되었어요.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크리스틴이 설명해줬습니다. 저도 크리스틴에게 각국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맥도웰 교수의 텃세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제가 발표할 때마다 중간에 끊었습니다. 시간 낭비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어느 날은 아예 제 발표 순서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 후 맥도웰 교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텅 빈 강의실에서 교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김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이 수업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수업 탈락 경고였죠.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꿈을, 제 꿈을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걸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히는 기억났습니다. 주하나, 넘어지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고 맥도웰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로 언어를 이해하는지 시험해 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맥도웰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마치 제가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여겼거든요. 좋아요. 그럼 직접 통역 시연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변명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 자세를 취했어요. 맥도웰 교수는 프랑스어로 복잡한 철학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철학 용어들이 연달아 나왔죠. 저는 교수의 입모양을 집중해서 보면서 동시에 수화와 타이핑으로 통역했어요. 교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어서 스페인어로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 대해 설명했어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사실주의까지 언급했죠. 저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독일어로도 질문이 이어졌어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복잡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어의 어려운 격변화까지 모두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역했어요. 주변에 있던 몇 명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모든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역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단어 대 단어 번역이 아니라 각 언어의 문화적 맥락까지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맥도웰 교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모방일 뿐입니다. 진짜 이해는 아니에요. 당신은 기계처럼 번역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크리스틴이 나섰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떤 게 진짜 이해인가요? 주한이 보여준 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깊은 언어적 통찰력이었어요. 문화적 맥락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교수는 고집을 부렸죠. 마치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처럼 느꼈나 봅니다. 크리스틴 양,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통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고민했어요.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제통역 언어학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맥도웰 교수도 기조 연설자로 참여할 예정이었죠. 저는 이 기회에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크리스틴이 몰래 제 통역 리포트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알려줬어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작성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주한, 너무 화내지 마. 내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내 리포트는 정말 훌륭했거든. 저는 놀랐어요.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며칠 후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리포트를 검토해본 결과 특별 통역 시험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발표 당일이 되었어요. 11월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커다란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약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잘할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혁신적인 통역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 김주한 씨입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어요. 강당의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맥도웰 교수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죠. 대신 큰 스크린에 제 이야기를 타이핑해서 보여줬어요. 동시에 수화로도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통역사 지망생 김주환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통역을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맥락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시연을 시작했어요. 5개 언어로 된 복잡한 학술 논문을 수화로 통역하면서 동시에 화면에 각 언어의 뉘앙스와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의 우아함, 독일어의 정확성, 스페인어의 열정, 일본어의 겸손함까지 모든 걸 표현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점점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각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감정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분간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청각장애인은 언어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의 창조자가 될 수 있어요. 소리가 없어도 마음은 전달할 수 있거든요. 진짜 소통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니까요. 그 순간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옆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질문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맥도웰 교수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 교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군, 회의실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로 들어간 교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거만했던 교수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젊었을 때 저도 유럽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어요. 영국식 발음 때문에 교수들이 저를 무시했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저는 당신에게 똑같은 짓을 했군요. 아니,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처음 보는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언어는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었군요. 당신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그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맥도웰 교수는 저를 수업에 게스트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수화 강의를 통해 동료 학생들에게 새로운 통역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기숙사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영상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위해 남겨놓으신 거였죠.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주하나, 아버지는 내가 언어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짜 다리가 되길 바란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마음을 읽는 능력 말이야.
화면 속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늘 말했지? 내가 그걸 세상에 보여주길 바래.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저는 화면을 향해 수화로 말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졸업식 날이었어요. 5월의 화창한 봄날이었죠.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쓴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싶었어요. 졸업식장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객석에서 크리스틴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맥도웰 교수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어요. 주한, 넌 정말 대단해. 넌 세상의 언어를 바꿨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거야. 졸업 후 저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UN 산하기관이었죠. 아프리카 난민들과 유럽 정치인들 사이의 대화를 통역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임무였어요. 첫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단장이 절절한 호소를 했어요. 저는 그분의 표정과 몸짓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통역했습니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유럽 의원들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제 통역을 통해 난민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의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통역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그들의 마음을 직접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소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더 잘 읽을 수 있었거든요.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세계 각지를 다니며 통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지역에서 평화 협상을 도왔고 자연재해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지원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맥도웰 교수님이 한국까지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7년 만에 재회였죠. 교수님은 많이 늙어 보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으셨어요. 주한,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이제 내 수업에서는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 교수님과 함께 아버지 묘소에 갔어요. 교수님도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주한은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묘소 앞에서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언어는 정말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제가 그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듣지 못해서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소리를 말이에요. 지금 저는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듣고 있어요. 언어는 정말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였거든요.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